네, 안녕하세요. 유정훈입니다. 좋은 강의를 먼저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수복 처치를 하는 데 있어서 쓰는 MTA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예, 빠른 시간 내에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복이라 하면 레스토레이션인데 이게 어, 우리 치과에서는 수복이지만 보통 레스토레이션은 이제 복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맨 왼쪽 사진 같은 거 보면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 석탑은 무너지는 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시멘트로 적당히 무너지지 않게 해놨던 굉장히 초보적인 복원이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거는 그것들을 떼내서 있는 돌들을 찾고 그다음에 필요한 돌들을 깎아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그런 형태 현재 이렇게 복원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에는 이제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그 탑을 하나 옆에 이제 현대식으로 지어 놓은 게 있죠. 이게 두 개가 이게 쌍으로 있었다는 가정하에 지은 건데요. 이제 복원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치과 수복 레스토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주로 제가 많이 쓰는 용어집이 GPT라고 글로서리 오브 프로세틱 프로스던틱 텀이라고 치과 보철학 용어집이라고 해서 미국 보철과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용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치과 수복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위에가 원문이고요. 아래가 제가 번역한 거예요. 상실된 치아 조직, 치아 구강 조직을 수복하거나 대체하는 재료나 보철물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상실된 치아 조직이나 치아 구강 조직을 다시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세라믹으로 만든 온레이였는데요. 이게 한 십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치과 수복을 하는 목적은 손상된 구강악 안면 치아 및 주위 조직의 형태와 기능, 폼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자주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손상된 혹은 정상 조직을 심미적으로 변형 수정해서 하고 개선해서 환자들의 심미성을 높이는 것도 치과 수복의 목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 등대 사진을 한 번씩 넣는데 등대 사진을 넣는 이유는 등대라는 거는 그 먼 데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건데 이 이 목표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길을 헤매다가도 결국 도착할 수 있는데 저 마지막에 있는 그 등대라는 그 목표를 어, 잊어버리면 헤매다가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들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제가 했던 수복물들인데요. 뭐 맨 위에는 자주 하는 그냥 일반적인 치아 우식 제거하고 그다음에 컴파지 레진 하는 치료들. 아래는 치아 우식을 제거하고 치수염 처치를 하는 근건 치료를 하고 어 크라운 하는 그런 어 그 수복물들이 있고요. 뭐 여기 옆에는 인레이도 있고요. 맨 아래쪽에는 그 수복된 치아들의 그 2차 우식을 제거하고 크라운하고
아래는 이제 세라믹으로 이제 그 온네일을 한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수복들을 치료를 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고민들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수복 전에 하게 되는 수복 전 처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치아 우식 병소를 어디까지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우식 제거 정도의 문제였고요. 이거는 한동안 저희가 뭐 우식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인가, 뭐 우식을 남기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치아 우식 병소를 제거할 때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치아가 그 생활력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혹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근관 치료를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먼저 기존 수복물들을 제거하고 치료할 때 그 근관 치료가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재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두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결정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치아 우식 병소를 어디까지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우식 제거 정도의 문제인데, 완전하게 제거 수복할 것인가 남기고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저는 이 질문 다시 임상적으로 어디까지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식을 제거하다 보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치수 노출인데, 그럼 치수 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아 우식증들은 이 초기에 있는 것들은 제거하는데 큰 부담 없이 제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치아 우식 병소를 제거하다 보면 이제 치수 건강도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치수의 생활력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제가 하던 치료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는 이 환자는 이 크라운 떨어져서 와서 제가 적당한 수준으로 이 캐리스를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변색된 상아질이 있는데 충분히 경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블록아웃하고 크라운한 그런 경우고요. 아래는 같은 환자의 반대쪽인데 여기는 골드 인레이가 있던 것이 골드 온레이겠죠. 떨어져서 역시 어느 정도 제거하고 이 경화된 그 상아지를 두고 이 위에다가 본딩을 통해서 세라믹 수복물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게 초진 사진이고요. 그 크라운을 했던 경우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 본딩을 통해서 그 세라믹을 했던 경우에는 아마 접착에 그 실패가 있었는지 이쪽 부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23년까지 그 크라운을 했던 쪽은 여전히 문제는 없지만 이제 세라믹 했던 경우에는 조금 어, 예,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 여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내를 제거한 다음에 안에가 깨끗한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레진 치료를 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지하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수보물을 제거했을 때 치수가 노출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근관 치료를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으로 수복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팔로업도 나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 레트 MTA라는 그 좋은 물질들을 이제 소개를 받고, 제가 이제 치수가 노출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치아 우식 봉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펄프가 노출되거나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이나 다이렉트 펄프 캐핑도 할 수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펄프의 일부를 제거하는 펄포토미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그 증례들을 좀 보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인내의 주위에 2차 우식이 생겨서 인내를 제거하고 우식증을 우식병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식병소를 제거할 때 기존에는 그 깊은 부위에 우식을 제거할 때 이 펄프가 노출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근관 치료를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거나 어느 정도 그 제거하다가 통상적으로 어, 그 예전에는 뭐 IRM도 쓰고 그다음에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베이스를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MTA를 자주 사용하면서 최대한 그 제거할 수 있는 부식 병소를 다 제거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수 노출이 의심되는 정도의 근접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 레트로 MTA를 베이스로 사용해서 넣고요. 임시 수복물하고 그 이후에 보통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열고서 수복을 하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 이후에 레진으로 수복하고 그 이후로 잘 유지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혈액 건강도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증례로서 이제 우리가 그 치경부의 우식병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펄프하고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그 병소 같은 경우엔 제거하다가 펄프가 노출되면 보통 근관치를 하고 나서 근관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크라운을 하는 그 경우들은 많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치경부 우식증을 열심히 제거하고 보시면 펄프가 거의 노출됐거나 혹은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그 리트로 MTA를 사용해서 여기를 치수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트로 MTA가 그 경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죄송합니다. 임시 수목물을 일반적인 제가 사용하는 레진 본딩 접착제를 사용하고 그 위에다 그 플로우 레진으로 임시 수복물을 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오게 했고요. 환자는 일주일 있다 오면 이런 상태로 그 리트로엠티의 경화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일주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레진 그 수복물을 이 위에다 할 수 있었고 리트로엠티를 어느 정도 제거한 이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레진 필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유지되는 정도가 뭐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치수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요. 저는 초기에는 이런 경우에 좀 불안해서 그 EPT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EPT 변화 별로 없었다는 거고 환자들이 초반에 조금 펄팔 페인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복 물질로 그 세라믹을 이용한 그 수복을 종종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기존 수복물이 탈락한 경우에 어 이제 그 치아 우식증을 제거하는데 보시면 예전에 그 베이스로 사용했던 IRM 같은 그 수복물이 있고요. 여기를 제거하다 보면 예전에도 이 그 베이스를 넣었던 거는 치수와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다 보면 어 치수에 근접하거나 치수가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요. 이럴 때 역시 그 리트로 MT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충분히 해주면 치수의 생활력에 지장 없이 수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치아 같은 경우엔 그 커스프의 남은 양이 적기 때문에 커스프를 포함하는 그 세라믹 온네이로 수복을 했고요. 네. 이 통상적인 세라믹 수복 방법이고 이 이후에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비슷한 증례가 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우식이 생겨서 그 보시면 이 그 식은단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그 치아 우식 병소가 펄프콘과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보이고 이것은 치아 우식 병소를 제거하면 치수가 노출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아 후식진을 다 제거하고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루티엄치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치수를 제거하다 보면 치아 후식진을 제거하다 보면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치수가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때는 이제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 지혈을 기다리고 어느 정도 지혈이 돼서 안정적일 경우에 루티엄치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치아 수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 치아 오식 병소를 제거하고 노출된 치수가 보이고요. 지금 현재상 처음에는 블리딩 했는데 좀 기다리면 이렇게 그 지혈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트로 MT를 적용한 모습이고요. 리트로 MT를 적용한 이후에 그 임시 수복물은 주로 캐비톤을 사용하는데 보통 캐비톤을 사용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 리트로 MT를 그, 어느 정도 제거하고 위에 번딩을 어, 적용한 다음에 캐비톤을 넣고 그 다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치아도 역시 어, 그 세라믹으로 수복하기 위해서 프랩을 하고 인상을 두고 그 이후에 접착을 통해서 수복한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런 그 7번, 하악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치관 길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복물 선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치아 우식 병소가 있을 때 이것들이 치수와 근접하거나 치수에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치수의 생활력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되면 우식 병소를 제거해서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 비트로엠티를 적용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 직접 치수 목표가 됐고요. 여기에 어, 그 이후에 이 리트로엠티를 다듬고 특히나 이 경우에는 마진이 그 치은 연화에 있을 경우에는 접착 수복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트릭스 밴드를 대고 그 수복물에 마진을 올려주는 딥 마진 엘리베이션 테크닉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례를 보면요. 음, 여기서 15번인데요. 16번은 그냥 2차 우식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제가 보여드린 세라믹 수복을 했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 수복물을 제거하고 우식을 제거하는 과정 중에 치수도 노출되고 그 원심과 근심 쪽에 보면 그 치아의 그 마진이 치은 연화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단 사진에서 보면 그 치아 치아 우식을 제거한 그 나머지 잔존 치질의 마진이 어 굉장히 그 크레스텔 분하고 가까운 게 보이고요. 이 경우에 매트릭스 밴드를 잘 적합시키면 어느 정도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 레진으로 그 충전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베이스 삼아서 이 자체를 프랩하고 이 레진 베이스 상에서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증례고요. 이 경우에도 그 치수 노출은 리트로 MTA로 해결할 수 있었고 나머지 그 마진과 그 형태들은 딥마진 엘리베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어,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온에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아래 그 어, 36번 크라운이 어느 날 떨어져서 오셨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발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저도 일- 일단 이 치아가 그 러버댐으로 아이솔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일단 캐리스를 제거하고 수복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캐리스를 제거했는데요. 치아 오식병을 제거하다 보니 엑스레이에서 보신 것처럼 그 치수 근접도가 높아서 치수가 노출되었고요. 이 치수가 노출된 것이 원심 근간의 오리파이스 근처여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거를 해서 그 치수를 그 근관 내에 있는 치수만 남기는 완전한 그 펄포토미를 시행했습니다. 여기도 펄포토미를 하고 레트로 MT를 사용하였고요. 그 이후에 치아 삭제를 하고 인상을 뜨고 세라믹 수복물을 제작하였고요. 이후에 그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 치아가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접착을 통해서 치아를 수복하였고요. 수복 당일에는 이 세라믹 수복문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접착 전에 교합 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착 후에 교합 조정을 하는데 지금처럼 약간 높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후에 와서 그 치아들이 어느 정도 세틀된 다음에 교합 조정을 다시 하는 편이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 치아에 그 위트로엠 튜브가 들어간 자리와 그 위에 세라믹 수복물이 올라간 자리가 보입니다. 네. 아까 그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쉐이드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맞히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나왔던 그 질문 중에 그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고 수복할 것인가와 기존 근관 치료를 재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 어,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고 그 수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관 치료 결정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MTA를 이용한 바이탈 펄프 테라피를 임상에 적용한 이후로는 치수 노출을 이유로 행해지는 근관 치료의 임상적 정당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치수 노출됐다고 근관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치수 생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예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함으로써 뭐 치아의 어떤 감각적인 문제도 있지만 재생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치수 생활력을 없앤다는 거는 이제 근관 치료를 한다는 건데 근관 치료 자체는 그뭐 치아 자체의 그 루트 커넬을 이제 그 삭제하면서 강도가 너무 약해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나이타이 파일들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루트 프랙처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수 생활력을 유지하는 게 수복물의 예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 계속 보여드린 메탈 펄프에 적용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치수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민감증 등을 이유로 근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저도 그냥 통법대로 근관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환자를 설득하고 해서 하진 않고요.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근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니까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수복물을 유지하기엔 어떤 기계공학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뭐 포스트와 코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근관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관 치료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관 치료를 재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수복이나 재수복 시에 기존 충전된 근관을 재치료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당연히 치근단의 병소가 존재할 경우 환자에게는 이 재치료 시 실패할 수 있고 그때 발치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근관 치료 시행하겠다고 하고요. 근관 치료의 성공과 별개로 그 치근의 기계적 강도의 문제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 재근관 치료하면 근관 치료 이후에 약해진 그 치근의 강도가 재근관 치료할 때 더 얇아지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환자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관 치료 중 치료되지 않은 근관이 확인된 경우, 그 우리가 말하는 미신 캐널이 있는 경우에 재치료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상부 수복물 제거 후 근관 부위의 감염도 정도를 임상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 다른 분이 굉장히 잘 해놓은 근관 치료가 있는데 상부를 그 수복물을 하기 위해서 제거했을 때 안에가 너무 깨끗해 보이는 것들은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부에 오염도가 관찰된 거, 그 GP콘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뭐 냄새도 나고 색깔도 변색돼 있다 그러면 다시 치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부에만 오염될 수 있는데
그 제가 그 레퍼런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부에 오염된 근관은 18시간인가 18일 이후로 그 근단에 그 미생물이 도달한다는 그런 페이퍼가 있었는데 제가 레퍼런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하여튼 상부가 오염되면 그 언젠가는 근관 그 근관 치근단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근관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관 치료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발치나 혹은 치근단 수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의도적 재식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단의 밀폐를 위해서 재근관 치료 시 저는 항상 MT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그 생활치에 그 근관 치료를 많이 하진 않지만 하게 되면 그것도 요즘에는 그 MTA를 사용해서 근관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은 일단 처음에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거나 환자가 발치를 원하지 않으면 방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치수의 생활력이 있을 경우, 즉 바이탈일 때는 치아 우식 병소를 충분히 제거하고 치수 상아질 복합체 처치를 MTA를 이용해서 해서 그 이제 바이탈 퍼프 테라피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근관의 공간을 이용할 경우, 즉 포스트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수 생활이 없는 경우, 너무 바이탈의 경우에는 기존 근관이 처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근관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근단 병소가 있거나 밀심 캐널이 있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재근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치료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이 유지를 하거나 발치를 하거나 재근관 치료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발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이제 증례를 몇 개 보고 저도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니가 흔들려서 내원하신 분이고요. 이 두 개의 스플린트된 크라운이 있는데 근관 치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근단 내 감염이 관찰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크라운을 제거하고 예, 이제 우식병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치아 모두 재근관 치료를 했고요. 충전은 오로스 MT를 했고요. 그 1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크라운이 가능했는데 그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치관이 짧아서 일반적인 수복이 불가능한데 다행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진 사진을 보시면 크라운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길이보다 작고 전반적으로 어, 어, 얼터드 패시브 이옵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 랭스닝을 해서 충분한 이제 치질을 노출할 수 있었고요. 크라운 랭스닝을 하고 다행히 옆에 치아들도 그 크라운의 길이가 확보되면 좋기 때문에 한 1, 2mm 정도의 그 골 삭제를 통해서 치관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캐스트 포스트를 사용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크라운을 양쪽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던 환자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초진 사진과 다르게 에, 그 재근관 치료 이후에 골 반응이 좋아서 이 근단 병사가 그 치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그 46번 치아 46번 치아인데 46번 치아에 그 여러 번의 근관 치료를 시도하다가 그 발치를 하기로 했는데 우연찮게 저희 병원에 그냥 또 다른 분이 가보라 해서 오셨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기존에 돼 있던 그 충전물을 제거해 봤습니다. 이게 제거했더니 근관 내는 오염이 좀 돼 있고요. 물론 이 근관 내에 그 캐리스가 있는 경우는 발치의 인디케이션이기도 한데 일단은 캐리스를 제거해 보기로 했고요. 그 제거하다 보니까 이쪽 부위에 퍼포레이션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관 치료를 아마 하시던 분이 석회화도 돼 있고 하다가 여기가 퍼포레이션 되니까
발칠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 퍼포레이션이 된 것들이 보이고요. 근관 내에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존 근관 부위에 GP콘이 아니라 그 이게 뭐죠? 이렇게 열 가사성 그 GP 이렇게 짜는 건으로 맞고 나머지는 레트로 MT로 그 리페어를 시도했고요. 이 레트로 MT를 사용하고 일주일 후에 그 경화된 이후에 이 부위를 다시 파내고 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관 치료를 시도했고요. 근관 치료를 하는 중에 캐널들이 다 접근이 가능해서 어, 운이 좋게도 전부 다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관 치료를 마칠 수 있었고요. 요 부위에 퍼포레이션 된 부위에 그 레트로엠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코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오르세엠트에는 약간 변색이 있었는데 이 것들이 레트로엠트와 오르세엠트의 그 경계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는 이제 통상적인 방법대로 레진 코어를 하고 이제 인프레션을 떠서 크라운을 해서 마무리했고요. 현재까지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관 치료하고 이 루트에 있는 그 치질이 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렇게 파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는 지속적으로 이 그 잇몸에서 스웰링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 이 스웰링된 부분들을 그 GP콘으로 트레이싱을 해보면 26번에서 나오는 거로 알 수 있고요. 26번에 근관 치료가 돼 있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이제 그 치근단 염증이 생기는 거로 관찰됐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재근관 치료 얘기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미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불편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크라운을 제거하고 보시면 오염된 지피콘들이 보이고요. 이것들을 제거했더니 여기 그 놓친 MB2 도 보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통상적인 방법대로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고요. 재근관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렇게 리전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충분한 그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올스엠티로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페이스실라가 좀 생기는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치근단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충전을 그 올스엠티로 했기 때문에 치근단을 어, 말 그대로 자르고 나오면 되는 수술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었고요. 플랩을 열고 이제 제거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불어들인 그 나이타이 파일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파일인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하나 같이 그 육아 조직에 같이 딸려 나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 시그널 수술할 때 아까 그 보여주신 것처럼 역충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 루트만 깨끗하게 자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린 단면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 리전이 사라지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통상적인 방법대로 이를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수복 시 MT의 적용에 대한 임상적 의견 및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 치아 우식 병소는 우식의 재발을 방지하고 접착의 예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수에 근접하거나 치수가 노출될 경우에는 MT를 적용하여 치수의 생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바이탈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본다면 MTA를 이용하면 바이탈 펄프 테라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접착을 이용한 수복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 아직까지 제가 그 MTA를 사용해서 코어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크라운 루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링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MTA 자체가 그 외부 환경에 아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착을 통한 수복이 유리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근관 치료 시 천공된 경우라도 MTA를 이용하여 근관 충전을 시행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근관 치료 시 치근점의 오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치근 처치 후 근단 명소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MTA로 근관을 충전하면 치근단 절제술을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예, 역순정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오늘 늦게까지 예, 힘드신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